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제 공부방을 열고 한창 열심히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과거 짧은 결혼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인연이 되었던 동서 형님과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차 한잔할 때도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과거의 동서지간인 형님과 아직도 연락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님과 저는 비슷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 일로 인한 유대감도 크고 또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거든요. 저와 형님이 겪어야 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아빠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었고 엄마가 혼자 저를 키워주셨어요. 형제도 없이 외동이었고 엄마와 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엄마가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고 저 대학교 졸업을 한 달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방황도 많이 하고 참 힘든 날을 보냈어요. 2년 가까이 엄마라는 단어만 봐도 눈물이 터졌으니까요. 하지만 꾸역꾸역 살아갔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말처럼 저도 심정으론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엄마 생각을 하며 더 열심히 살아갔죠. 저는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었고 나름 인기도 꽤 있는 강사였습니다. 수업도 잘하고 늘 밝고 파이팅이 넘쳐 보인다고 원장님도 학부모님들도 다 좋아하셨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지독한 외로움과 그리움이 많다 보니 오히려 겉으로는 더 씩씩하고 활발해 보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학원에서는 내내 웃으면서 열심히 수업했지만 집에 와선 손 하나 까딱 않고 멍하게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엄마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보면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도 종종 있었고요. 마음이 참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까지 없으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홀로인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빨리 결혼을 하고 싶고 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내 가족이 생기면 이러한 외로움도 힘듦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때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8살이 많았고 마트에 입점되어 있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좀 많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른스럽고 진국이다 싶은 면이 많았습니다. 저도 사회생활할 때는 힘든 티를 거의 안 냈는데 그 남자 앞에서는 힘든 얘기도 하고 엄마 얘기도 터놓으면서 울고 심적으로 많이 기댔거든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 걸 어머님은 아시냐, 괜찮다고 하시냐고 물어봤죠. 그 남자는 괜찮고 말고 할 게 어딨느냐며 오히려 부모님 돌아가시고 열심히 사는 네가 기특하다고 하셨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머님도 얼굴은 안 뵀지만 참 좋은 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전 인사를 갔는데 어머님은 제 예상대로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온화하신 외모에 말하시는 것도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했고 그 후에 남친의 형님네와도 식사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제가 형제도 없기 때문에 상견례는 따로 안 했고 그냥 시댁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로만 하기로 했던 거죠. 그때 아주버님과 형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3살짜리였던 조카도 함께요. 저는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형님은 표정이 몹시 안 좋으시더라고요. 억지로 끌려 나온 것처럼요. 식사 내내 말 한마디 없으시고 본인 밥 드시고 아이 밥 먹이는 것만 하셨어요. 가족들끼리 담소 나눌 때도 그냥 밥그릇만 보고 계시고요. 제 딴에는 저한테 형님이 되실 분이니까 이런저런 질문도 조금 드려봤는데 그냥 단답으로만 대답하시더라고요. 성격이 엄청 차가우시구나 생각했죠. 저도 나름 학원에서 일하면서 학부모님들 상대 많이 해봤고 그런 부분에선 넉살 좋다 싶었는데 형님은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라는 생각도 좀 있었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굳이 형님한테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님과 형님은 대화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하여튼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나 한잔하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이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먼저 들어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휑 가버리셨죠. 저는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벙쪘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이해하라고 첫째가 좀 유별스러운 데가 있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저한테 형수가 엄청 유별나고 사람들하고도 잘 못 지낸다고도 했고요. 저도 그렇느냐 하고 말았죠. 그렇게 카페를 가서 결혼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잠깐 주고받는데 카페 주인분이 오셔서 저 검정색 차 주인 되시냐며 저기 주차하시면 딱지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은 주차를 다시 하러 갔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둘만 남게 되었죠. 저는 어머님 커피잔이 비어있는 걸 보고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여기 리필도 된다는데 커피 리필 해달라고 할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굳은 얼굴로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못 들으셨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죠. 저 어머님 여기 커피 맛있던데 혹시 리필. 됐다. 밤에 잠 못 잘 일 있니? 제 말을 끊으며 딱 그렇게 말하시곤 싸늘한 표정으로 창밖만 보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조금 당황했죠. 왜냐면 바로 좀 전만 해도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그 순간 어머님은 뭔가 저에게 화가 난 것처럼 하셨거든요. 저는 속으로 뭐지? 내가 뭔가 실수했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한참이나 아무 말 않고 굳은 얼굴로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뭔가 말을 걸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나 화장실 좀 하시면서 일어나셨고 잠시 후 남친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화장실 가셨어. 요 근처에 될 데가 없어서 좀 돌았어. 그렇구나. 저는 그때까지도 속으로 좀 얼떨떨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님이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환하게 웃으며 오시는 거예요. 주차는 다시 했니? 예, 좀 멀리 됐어요. 나중에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좀 걸으면 되지. 날씨도 화창한데. 이런 날은 일부러도 걷는다. 진영아, 그렇지 않니? 어머님은 다시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저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180도 다른 어머님의 모습에 저는 좀 벙쪘죠. 네? 네, 그쵸. 저는 아까 봤던 어머님의 그 싸늘한 표정과 말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순간적으로 표정이 안 좋거나 말이 툭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도 그러신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결혼 이야기를 하며 어머님이 사주신 20평짜리 빌라 전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내년 여름에 계약이 만기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내년 여름까지 같이 살다가 거기로 이사 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남친도 사회생활을 늦게 해서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았고 제가 가진 돈은 결혼식 비용 빼고는 갖고 있다가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쓰라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 사는 거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전까진 계속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더 외로웠었거든요. 제가 좋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성격이 시원시원하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저하고는 가장 친한 친구 하영이가 웃으며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우리 진영이. 고마워, 하영아. 축하해. 잘 살아야 돼. 그렇게 사진도 찍고 잠깐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님 오셨어요. 여기는 제 친구예요. 제가 소개하자 친구도 웃으며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진영이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머님 하는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너도 고아니? 어머님의 말에 저와 친구 할 말을 잃고 순간 벙쪘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했죠. 저는 황당한 정신을 붙잡고 다시 여쭤봤어요. 네? 아니, 보통 끼리끼리 놀잖아. 그러면 너도 부모 없어? 친구는 황당해하며 아니요, 계신데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친구와 저를 마음에 안 드는 눈빛으로 쓱 훑어보더니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얼떨떨하기도 하고 기막히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갑자기 시댁 쪽 친척분들이 우르르 사진 찍으러 들어오시는 바람에 친구는 대충 인사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말이 너무 충격이라 저는 표정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 하는 내내 어머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렇게 식이 다 끝나고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하다고요. 그랬더니 친구는 자기는 괜찮다고, 근데 시어머니가 보통뿐 아니시던데 너는 괜찮은 거 맞냐고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말실수를 하신 것 같다고, 평소에 안 저러신데 왜 저러신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 곧바로 시댁에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첫날 제가 퇴근하고 오니 어머님이 식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도왔고 남편과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치우려고 하는데 남편은 담배를 챙겨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디가? 나 담배. 이거 같이 치워야지. 제 말에 남편은 알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됐으니 둘 다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제가 하겠다 했더니 남편에게 너 담배 피러 나간다며 나갔다 와. 그러시는 겁니다.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담배 들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설거지거리를 모아놓고 고무장갑을 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옆에 오시더니 진영아. 네, 어머님. 너 미쳤니? 그러시는 거예요. 표정도 엄청 정색하시면서요. 네? 시어머니 앞에서 아들 보란 듯이 부려먹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너 아무리 부모가 없어서 똑바로 배운 거 없이 자랐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저는 어머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충격이라 말도 못하고 벙쪄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불만일 거면 나와.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서 제가 낀 고무장갑을 벗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급히 말했죠. 아니요. 제가 할게요. 왜? 현섭이 들어오면 현섭이 시키게? 아니에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쎄하게 쳐다보시더니 주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이게 뭘까 싶었죠. 분명히 평소에도 하하호호 한없이 부드럽고 천사 같은 모습이신데 한 번씩 저런 쎄한 표정과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다니. 저는 설거지하는 내내 결혼 전에도 한 번씩 봤었던 어머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 남편이 없을 때만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어머님의 천사 같은 모습을 볼 때는 항상 남편이 옆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운 기분이었고 설거지 끝내고 방으로 돌아와 앉아 있으면서도 어머님이 나한테 왜 저러실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남편은 표정이 왜 그러냐 했지만 그때는 저도 머릿속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고요. 그렇게 그 뒤로 설거지는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어머님과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하하호호 얼마나 화기애애한지 몰라요. 저는 그 사이에서 묘하게 소외되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남편은 보통 주말에는 출근을 하고 평일에 쉬거든요. 그렇게 주말이 되면 저도 집안일을 하는데 어머님과 저 둘만 있다 보니 본격적으로 저한테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청소 하나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제가 조금 서툴러서 그런가 봐요. 아휴, 부모가 없으니 집안일도 똑바로 못 배워서 그런 건지 원. 어머님은 제 앞에서 부모가 없어서 그렇다는 소리를 서슴지 않고 하셨어요. 저도 한 번은 너무 서러워서 따졌죠. 어머님, 그 말씀은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뭐가 지나쳐? 내가 없는 말 했니? 부모님 돌아가신 거 제 상처인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시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네 상처니까 조심해달라 그거야? 내가 너 상점 모시듯이 하고 살아야 되니? 부모도 없는데 결혼 허락하고 이렇게 집안일 알려주는 것만도 너 고맙게 생각해. 어디서 상처니 뭐니 어쩌란 말이야? 어머님 완전 목까지 빨개져서 저한테 따지시는데 눈빛이 너무 희번뜩해서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흐느끼고 있는데 어머님 밖에서 큰 소리로 제 욕 계속하시고 저는 어머님이 나를 진짜 싫어하셨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는데요. 잠깐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가 남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영이는요? 어디 몸이 안 좋은 건지 밥 먹고 들어가서 아예 안 나온다. 나는 둘이 있으니까 오붓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 했더니 내가 집안일이고 음식 준비고 싹 다 해놔도 저러고 틀어박혀서 안 나와. 어디가 아픈 건지 네가 한번 물어봐. 그러시는 겁니다. 세상 부드럽고 자상한 목소리로요. 그거 듣는데 저는 어머님이 진짜 사이콘 줄 알았어요. 아까 저한테 악쓰면서 부모가 없느니 어쩌니 하실 땐 언제고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와 어디 아프냐 그랬고 저는 아까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금도 믿지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다니까. 제 말에 남편은 피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왜 웃어? 우리 엄마 그런 말 못해. 너 우리 엄마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내가 그럼 지어낸다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를 몰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소리 질렀다고? 이번이 처음인 줄 알아? 나랑 둘이만 있으면 표정부터 바뀌신다고. 그냥 살림 가르쳐 주신다고 몇 마디 한 걸로 당신이 꿍한 거 아니고? 뭐라고?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됐지? 그렇게 남편은 씻으러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전했는지 다음날 남편 없을 때 어머님은 저희 방까지 쳐들어와서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너 어디서 이간질이야? 무슨 이간질이야 어머니. 네가 현섭이한테 내 욕했잖아.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저한테?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 마음에 안 들어. 너 같으면 너 같은 게 마음에 들겠니? 그리고 어디서 부모 자식 간에 이간질이야? 너 때문에 나랑 현섭이 사이 안 좋아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머님은 막 코앞까지 삿대질을 하며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 눈빛이 진짜 반쯤 돌아있는 것 같아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완전 얼어붙었죠. 어머님이 계속 욕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서 저는 죄송하다고 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죄송할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어머님은 남편만 없으면 얼굴을 180도 바꿔서 저한테 막말하고 패드립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뜨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요. 남편에게 그 후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왜 자꾸 그러느냐 하더군요. 자기 엄마는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서요. 순진하고 착하신 거 맞습니다. 아들 앞에서만요. 저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데 더 환장하겠는 건 어머님도 매번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땐 저와 둘이 있어도 세상 다정하고 자상하게 잘 대해주세요. 마치 딸한테 하듯이 너무 다정하게요. 근데 본인 기분 수틀리면 또 저에게 막말하고 소리부터 지르고 그러다 보니 저도 어머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어머님의 기분을 살펴야 했어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없던 탈모까지 생길 지경이었죠.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결혼한다고 살던 집도 다 정리했는데 이혼이라도 하면 갑자기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던 때다 보니 제대로 된 판단도 안 됐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어영부영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갈 때였습니다. 어느 날 형님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전해왔습니다. 형님네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랑은 연락 없이 살고 어머니랑만 왕래하며 사셨대요. 그런데 형님네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2년 가까이 병상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신 거고요. 부고 소식을 듣고 저희 집 모두 참석을 했는데 형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넋이 좀 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여의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형님은 멍하게 있으시다가도 갑자기 펑펑 우셨어요. 저는 가족이고 또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형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 대접도 열심히 하고 일도 자처해서 열심히 했죠. 형님 친정도 저처럼 친척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나서서 형님도 위로해드렸습니다. 형님도 아시겠지만 나도 아버지 일찍 보내고 엄마까지 2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 그 마음 너무 잘한다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요. 형님도 잘 못해드린 기억만 남고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해본 것 같아 사무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님을 꼭 안고 위로해드렸죠. 어머님도 형님 앞에서 안쓰럽다고 기운 좀 내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형님은 저한테와는 다르게 어머님은 눈도 쳐다보지 않고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머님을 왼수 보듯이 하고요. 저는 형님도 저처럼 어머님한테 당한 게 맞나 보다 지레 짐작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앞에서는 마음이 안 좋다고 한숨만 쉬시던 어머님께서 저랑 둘이 있게 되니까 바로 형님 욕을 하시더군요. 그 오랜 기간 투병 생활하다가 죽은 건데 뭐 저렇게 갑자기 죽은 것 마냥 난리를 치냐며 하여튼 요란하다면서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어머님 진짜 못되셨구나 싶었습니다. 형님은 장례가 모두 끝나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보내서 그렇게 두 팔 걷고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조만간 마음 추스르면 다시 뵙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형님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요. 왜냐면 갑자기 형님이 집에 들이닥치셨거든요. 남편을 통해 들은 바로는 형님은 몇 년 전에 어머님과 대판 싸우고 집에 안 온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사람이에요? 엄마 돌아가시고 가슴 갈갈이 찢어지는 사람한테 기어크 전화해서 내 아들 돈 벌어서 장모 병원비로 다 쓰게 하느냐고 난리를 쳐요. 라고 하셨죠. 저희 남편도 저도 이게 뭔 소린가 싶어 봤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쳐들어와서. 내가 언제? 또 시작이시네요.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 해놓고 뒤로는 전화해서 투병생활 오래 해서 돈만 엄청 쓰게 만든 엄마 죽은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유난 떠냐 그랬죠? 저 말을 저한테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형님에게도 직접 했다는 말인가 싶어서 경악했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한숨을 내쉬면서 어머님을 두둔하고 형님을 말리더라고요. 형수님, 그만 좀 하세요. 힘드신 건 알겠는데요. 왜 저희 엄마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는 말 지어하겠어요? 솔직히 지어하시잖아요. 저나 형이나 저희 엄마를 몰라요? 평생 엄마랑 같이 살아온 우리가 더 잘 알죠. 저는 남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좀 말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기막힌 듯 웃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아들들 앞에선 세상 천사가 따로 없으니 알 리가 없죠. 그래요. 우리 남편이나 도련님이나 그럴 리 없다 펄쩍 뛰길래 내가 직접 들려주러 왔어요. 그러면서 형님은 폰에서 갑자기 통화 녹음을 트시더라고요. 어머님과 형님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것 같았는데 대화 중간부터 녹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미 둘 다 목소리가 격앙돼 있었죠. 그런 소리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내 말이 틀렸어? 내 아들이 개고생해서 번 돈을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뒤질 너네 엄마한테 왜 들이부어야 되냐고. 알고나 얘기하세요. 병원비는 전부 저희 엄마 보험하고 자비로 했거든요. 어머님 아들 돈 하나도 들어간 거 없어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돈 벌었고 어머님 아들보다도 더 잘 벌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집에서 쳐놀고 있잖아. 누구 때문에 그런데요? 어머님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겨서 퇴직한 거잖아요. 사랑 그렇게 피말리게 해놓고 다시는 연락 않기로 해놓고 갑자기 왜 전화하는데요? 내가 너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서 그렇다. 지독하게 마음에 안 들어. 아주 그냥 며느리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싸가지들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는 뭔 재수가 온 붙었길래 큰 며느리며 작은 며느리며 제대로 된 가족도 없고 사돈도 없냐. 다 고아야 고아. 말 다 하셨어요? 가족 있고 사돈 있으면 뭐 달라져요? 남들한테 말하기 쪽팔려 아주 그냥. 이런 말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동서한테도 그러시나 본데 진짜 그만 좀 하세요. 며느리들이 어머님 동네북이에요? 어머님 아들은 뭐 그렇게 잘났다고요? 뭐야? 이 미친년이 진짜? 네 머리 다 뽑아줄까?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그렇게 형님이 절규하더니 녹음은 끊겼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고 나서 집에서는 어두운 정막이 흘렀어요. 남편도 아주버님도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어머님,
정신과 치료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받으셔야겠어요.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며느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아까운 자식이면 결혼시키지 말고 끼고 살던가요. 결혼은 또 했으면 했나 보죠? 형님의 말에 어머님은 갑자기 저희 남편에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를 살살 약 올리니까 나도 그런 거 아니야. 사람 약을 아주 바짝바짝 올린다니까. 내가 쟤 때문에 생전 안 하던 욕이 다 나와. 어머님은 또 형님 탓하시고 가만히 듣고 있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 형님한테도 과거에 그러신 거 맞네요. 이제 저한테 그러시잖아요. 너는 왜 갑작 나서 가만 안 있니? 제가 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머님은 도대체 며느리들을 뭘로 생각하세요? 저한테도 툭 하면 부모가 없다느니 방금 형님과 통화 내용에서도 사돈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어머님 저한테도 그런 얘기 잘하시잖아요.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말 좀 믿겠어? 이게 바로 당신이 그 순진하고 착하다고 하는 어머님의 본 모습이야. 남편도 혼란스러운 얼굴로 어머님을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진짜 저 목소리 엄마 맞아요? 아니, 제가 사람 팔딱 미치게 약을 올리니까. 내가 전에는 녹음이라는 그 간단한 생각을 못해서 증거 하나 못 만들었네. 이제 들으니까 알겠지? 너네 엄마랑 살아. 나 이제 더 이상은 너랑 못 살겠다.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말하시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아주버님 놀라서 쫓아나가고요. 그렇게 황망하게 있는데 어머님 갑자기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너 쟤랑 뒤에서 짰지? 나 골탕 먹이려고. 네? 제가 너한테 이러라고 시키디? 저는 진짜 혈압이 상승하더라고요. 진짜 만만한 게 난가 싶더라고요. 진짜 작작 좀 하세요. 뭐? 작작? 제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꼴하지 좀 봐라. 부모도 없는 게 얼마나 큰 약점인데 나 그런 거 다 품어줬어. 근데 이제 와서 이래? 저는 그 말에 도저히 못 참고 식탁 위에 있던 컵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쫙 하면서 컵 유리가 흩뿌려지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도 미쳤냐며 소리 지르고요.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저 대화 내용 듣고도 너네 엄마 편들 것 같으면 너네 엄마랑 살아. 어머님 말씀대로 저 부모도 없고 보고 배운 것도 없어서 이런가 봐요. 부모 있게 제대로 보고 배운 거 있는 며느리 얻어 사시던지 하세요. 그런데 어머님 그따위로 하시면 어떤 사돈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내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 쫓아와서 저보고 미쳤냐고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왜 형수 따라하는 거냐 그러고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간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너 친정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막말했던 거 남편에게 말했는데도 남편이 제 말을 믿지 않았던 건 진짜 어머님을 철석같이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본인도 어머님 말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또 자기가 나서면 귀찮아지니까 못 믿는 척 그냥 모른 척 했던 거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대로 그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 밖을 확 나서는데 이상한 해방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드디어 끝났다라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혼자 사는 가장 친한 친구네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통보했고요. 남편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결국 말도 안 통하고 자기 엄마 그래도 불쌍하고 안쓰럽다며 저보고 한번 숙이고 들어가 달라는 헛소리만 해대길래 도저히 답이 없다 싶어 협의혼하자 했습니다. 그 와중에 형님이 연락이 왔었어요. 한번 밖에서 만났죠. 형님은 저한테 자기가 그래도 윗사람인데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머님이라면 치가 떨려서 시댁 쪽으론 발걸음하기도 싫다면서요. 저한테 하듯이 형님도 들들 볶인 거 맞고 본가에서 사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가서 형님 괴롭혔대요. 아주버님은 안 믿었고요. 형님이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면서 이혼하자 했고 아주버님이 시댁과 인연 끊어도 되니 이혼만은 안 된다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시댁에는 안 가고 연락도 없이 여지껏 살았던 거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장례 치르고 나니 갑자기 전화가 와서 따졌다는 겁니다. 그 일 이후 형님은 이혼 생각했는데 아주버님이 자기 엄마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안 가봐도 된다고 약속해서 한 번만 더 참기로 했답니다. 저보고는 어쩔 거냐길래 저는 이혼한다고 했어요. 형님은 혹시 소송하거나 뭐 필요한 거 있음 자기가 다 도와준다고
자기도 전에 이혼 준비할 때 다 알아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필요한 일 있음 연락드린다 했습니다. 물론 남편하고 결국 협의 이혼하기로 해서 형님 도움은 안 받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친구네 집에서 살면서 이혼을 마무리했고 저 혼자 살 집 따로 구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리 혼자인 상태가 훨씬 자유롭고 편하더라고요. 외롭다고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덜컥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칼같이 판단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죠. 그 후 저는 형님하고는 한 번씩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들어서 전해주는 말로는 저와 이혼시키고 나서 어머님은 혼자 된 아들 안쓰럽다고 어디서 막 선자리 같은 것도 알아오고 했다는데 다 퇴짜랍니다. 솔직히 전 남편은 나이에 비해 돈은 없고 직업도 그저 그렇고 가진 거라곤 늙고 괴팍한 시어머니 한 분과 시댁집 20평 전세 준 빌라가 전부인데 거기다가 이혼 경력까지 있으니 앞으로 누구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 하면서요. 도련님도 자기 엄마 그렇게 편들 땐 언제고 이제는 원망을 그렇게 퍼붓는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 다니던 학원을 몇 년 더 다니다가 퇴사하고 제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긴 하지만 그래도 다니는 학생들도 꾸준히 늘고 입소문도 조금씩 나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빨리 새 가족을 얻고 싶다는 마음에 덜컥 선택했던 결혼. 하지만 제 마음이 단단한 상태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결혼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면 마음껏 슬퍼하고 마음껏 그리워하려고 해요. 자꾸만 감추고 묻어두려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한바탕 울어버리고 툭툭 털고 나서 그리고 또 제 삶을 다시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누군가 내 외로움을 없애줄 거라 믿지 말고 제 스스로가 저를 보살핀다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거든요.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먼저 가신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일 테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큰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 줄이도록 할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내 아이. 제가 열심히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참 힘든 나날이었죠. 저희 아이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아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고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그때마다 정말 힘들었고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무너지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아이 가슴에 커다란 수술 상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저 상처를 내가 대신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죠. 병원 생활을 오래 했던 아이는 또래보다 발달도 좀 느리고 체구도 많이 작았습니다. 아이 성장률을 백분율로 계산하면 늘 하위 5%에 들 정도로 작은 아이였죠. 임신 막달에 아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가진 아이인 만큼 이 아이를 전적으로 케어하고 보살펴야 된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연봉도 괜찮고 인정받는 회사였지만 제 앞의 소중한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면서 아이 돌보는 것에만 전적으로 매달렸어요. 수술도 두어 차례 더 진행해야 했고 또 아이 체력이 약한 만큼 잔병 치레도 많았던 아이라서 병원 문턱이 닿을 정도로 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저도 나름 열심히 아이를 돌봐서인지 다행히 아이는 크면서 점차 건강해졌고 지금은 씩씩하고 건강하게 어린이집에도 잘 다닙니다. 아이가 점차 좋아진 건 참 다행이지만 그 사이에 저희 부부 사이에서는 다툼도 많았어요. 이유는 돈 때문이었죠.
남편 월급은 300 정도였고 저랑 같이 맞벌이를 할 때는 생활비가 적지 않아서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 케어만 전념하다 보니 남편 혼자 외벌이가 돼야 했어요. 저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 퇴사할 때 남편하고 누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돌볼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남편은 당연히 엄마인 제가 그만두고 돌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연봉으로 치면 제가 훨씬 더 많은데도 남편은 그래도 아이는 엄마가 케어해야 되고 자기가 혼자 외벌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 남편보다는 제가 아이 케어를 하는 게 더 마음 편했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상호 협의하에 그렇게 정했어도 돈이 부족해지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말도 있듯이 남편과 저도 자잘한 다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로 갈등될 만한 일이 없었는데 돈 때문에 서로 빈정이 상할 때가 많았던 거죠.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돈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수술이나 입원 같은 건 보험으로 되긴 했지만 그 외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나 비급여 치료비도 많았습니다. 돌까지는 모아둔 돈도 있으니 여차저차 썼지만 돈을 버는 게 힘들지 쓰는 건 금방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쪼들려 갔습니다. 그 전까진 저도 능력 있는 직장 여성이다 보니 사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가 필요한 거 쓰는 것에는 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줄어들고 아이한테 들어갈 돈은 많아지다 보니 소비를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죠. 특히 저에 관한 것을요. 저는 원래 옷 사고 머리 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아이 키우면서부터는 저한테 쓰는 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남편 월급은 기본 생활비나 아이한테 쓰는 것에만 주로 쓰였죠. 남편은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니 그래도 틈틈이 옷도 사고 본인 쓰는 것을 유지했지만 반면 집에 있는 저는 모든 소비를 다 줄여야 했습니다. 그게 한 번씩 힘들고 우울할 때도 있었지만 아이와 내내 같은 시간을 보냈기에 유대감과 사랑도 깊어지고 또 많이 호전된 아이를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게 모성애고 사랑이구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저를 지켜보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좀 안타까우셨나 봐요.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활발하게 사회생활 하고 계시는데요. 한 번은 친정엄마가 먹을거리를 잔뜩 사들고 저희 집에 놀러 오신 적이 있어요. 저는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런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라고요. 너 살이 더 빠진 것 같다. 많이 힘드니? 아니야, 힘들긴요. 얼굴도 너무 푸석푸석하고 잠을 잘 못 자? 잘 자요. 세영이 낮잠 잘 때 틈틈이 같이 자기도 하고. 아무리 집이라도 옷이 그게 뭐야. 왜 이렇게 해줬어? 옷 없어? 옷 있어요. 일부러 이게 편해서 입는 거예요. 옷감이 좀 달아서 부드러우니까 애 안을 때도 좋고. 너도 엄마 다 됐다. 예전에는 집에서도 예쁜 옷만 입고 있더니 그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고 예쁘게 다니더니 딴 사람 된 것 같다. 애 키우면 다 그렇지 뭐. 근데 엄마, 사실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나는 애 키워도 직장 멋지게 다니면서 잘 꾸미고 아가씨 때처럼 다닐 줄 알았거든. 엄마로서 짠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다. 엄마가 카드 줄 테니까 너 혼자 나가서 옷도 사고 머리도 좀 하고 와.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아, 됐어요. 그렇게 해. 그렇게 저는 엄마의 성화에 엄마 카드를 챙겨 들고 나와 모처럼 저만을 위한 옷도 사고 커피도 한잔 했습니다. 그게 좋으면서도 엄마한테도 죄송하고 또 아이도 걱정돼서 마냥 편하게는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까지는 안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머리도 하고 오라니까. 어차피 묶고 다니는데요, 뭐. 엄마,
그래도 엄마 덕분에 오랜만에 혼자 잘 나갔다 왔어. 하지만 엄마는 뭔가 제가 좀 안타까운 눈치였습니다. 사실 저도 활발하게 사회생활하다가 집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 애랑만 생활하려다 보니 우울하고 힘든 것도 분명 많았어요. 이 시기만 잘 지나면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힘든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게다가 돈도 쪼들리니 더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녀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장에 1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저는 엄마에게 급히 전화를 드렸죠. 엄마, 이거 뭐예요? 너 쓰라고. 너 전에 장서방 혼자 외벌이 하니까 힘들다고 그랬잖아. 아, 그거야. 그냥 엄마한테 하소연 좀 한 거지. 나 괜찮아요. 다시 엄마한테 돌려보낼게요. 돌려보내지 말고 너 써. 너네 아빠랑 얘기해서 보낸 거다. 엄마 아빠가 여력되면 한 번씩 그렇게 돈 보내줄 테니까 너 필요한 거에 써. 엄마도 일을 하니까 너 대신에 전담해서 봐주고 그런 건 못해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알았지? 엄마의 말에 저는 너무 고맙고 죄송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 뒤로도 두어 달에 한 번씩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시는 돈이 저한테는 너무 컸어요. 사실 저희가 고정 지출 비용도 꽤 많았거든요. 남편 월급에서 집 대출금도 좀 갚아야 되고 기본적인 생활비, 관리비에 보험금에 아이한테 들어가는 것도 꽤 있었고요.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 아닌데 시부모님께도 한 번씩 용돈을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철물점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었고 소소한 동네 장사 정도여서 시댁도 형편이 여유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매달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씩 30이든 50이든 용돈을 보내드려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제 입장에선 좀 씁쓸하기도 했죠. 친정은 저희한테 퍼주고 시댁은 저희가 드려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저희도 살림 빠듯한 거 아시면서 시댁에선 대놓고 한 번씩 돈을 보내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저희도 남는 돈이 없어서 친정 부모님께 받은 100만 원 중 일부를 보내드릴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친정에서 저 쓰라고 주신 돈을 시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는 격이었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남편에게 얘기했고 시부모님에게도 어느 정도 언질은 했기 때문에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 저희 친정부모님께 고맙다는 말씀은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도리어 자식이 됐으면 시부모 챙기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매달 생활비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돈 받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기분 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지만 내 맘 같지 않은 게 사람이잖아요. 시부모님은 원래 저런 분들이시겠지 생각하며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뻔뻔한 시부모님께 점점 정이 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퇴사하고 아이만 키우기 시작한 지도 횟수로 3년이 다 되어갔을 때였습니다. 시부모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할 때였는데요. 어머님이 불쑥 그러시더군요. 수정이 너 회사 그만둔 지 좀 됐지? 횟수로 3년 정도요. 세상에 올해도 쉬었네. 그러면 이제 슬슬 일 구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요즘 부부들은 다 맞벌이 한다는데 용석이만 외벌이 하느라 저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세용이도 어린이집 등록했다고 하지 않았니? 어머님 말에 저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세용이 돌보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 그만둔 거잖아요. 그래, 아는데 이제 쟤도 괜찮잖아. 잔병치레가 워낙 많아서 병원도 자주 가고 자주 아파요. 어린이집도 등록은 해놨지만 아파서 자주 빠지고 제가 집에서 가정보육할 때가 더 많고요. 아휴, 쟤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허약한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러더니 내내 골골거리네.
어머님 말에 저는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어머님 손녀인데 어머님 아들하고 저 닮았겠지 누굴 닮았겠나요? 그리고 아픈 손녀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하시는 건지. 그만둘 때는 분명 다 같이 의논해서 그만둔 건데 이제 와서 저를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 취급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도 자기 엄마 말에 동의하는 건지 아무 말 안 하고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세영이 좀 더 괜찮아지고 어린이집에도 안정적으로 다니면 그때는 저도 일 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 괜찮아지겠냐고 저렇게 골골거리는데 용석이 혼자 아등바등 일하는 거 안쓰러워 죽겠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 조금씩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저 말을 하자마자 어머님은 길길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너네 친정이 도와준다는 소리는 왜 하니? 뭐 매달 꼬박꼬박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여력될 때 한 번씩 보내주는 게 다면서. 저도 기분 나빠서 따졌죠. 어머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2달꼴로 한 번씩 보내주시고 100만 원씩 보내주시는 거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걸로 제가 얼마나 숨통 트고 사는데요. 너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저희가 뭐야? 너네 친정에서는 돈 보태주고 우리 집에서는 안 보태준다고 일부러 그러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아들 외벌이 한다고 형편 어렵지 않느냐 하시니까 저도 하는 말인데 저렇게 길길이 날뛰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 얘기 듣자마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어머님이 은근히 우리 친정에 열등감 같은 게 있으셨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그날 어머님하고는 큰 소리로 싸웠는데 그 와중에 남의 일인 양 가만히 있는 남편도 너무 꼴보기 싫고 그 상황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남편과도 그날 다퉜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저한테 엄마 입장에선 아들 혼자 고생하니까 저렇게 말하실 수도 있잖아. 혼자 고생한다고? 나는 집에서 노는 줄 알아? 아, 애 보는 것도 힘든 거 알지. 근데 솔직히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훨씬 힘들어. 저는 기가 탁 막히더라고요. 저는 일 안 했었나요? 솔직히 남편보다 더 활발한 사회생활 했었고 연봉도 더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회생활 한번 안 해본 사람처럼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2개 다 해본 내 입장에선 집에서 애 보는 게 100배는 더 힘들어. 지금이라도 바꿀래? 당신이 애 보고 내가 나가서 돈 벌까? 못할 것도 없지. 어떻게 이렇게 말이 바뀌어? 내가 전적으로 세영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회사 그만둔 거잖아. 그때는 그러자고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돈 안 벌어온다고 눈치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제 세영이도 좀 컸고 예전만큼 손 갈 때는 아니잖아. 어린이집도 등록해놨고. 그러면 자기도 슬슬 맞벌이 준비해야 되지. 언제까지 나한테만 기대해 있을 순 없는 거 아니야? 나도 부담스럽고 힘들어. 게다가 요즘 외벌이 원하는 남자가 어딨냐? 저 그 말에 남편한테도 정말 정 떨어졌습니다. 필요할 땐 저보고 집에서 애 전적으로 봐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돈 안 벌어온다고 저런 식으로 말이 바뀌는 거였죠. 시부모고 남편이고 진짜 정 떨어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상처들은 제 가슴 속에서 다 차곡차곡 쌓였죠. 그런데 결정적인 일은 그 뒤에 있던 명절 때문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양가 부모님께 선물과 별도로 50만 원씩 용돈도 드렸어요. 이건 어머님이 결혼 초부터 정하신 겁니다. 명절과 생일 때는 선물과 별도로 50씩 달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도 역시 5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어머님께 드렸죠. 그런데 어머님이 봉투를 확 낚아채시더니 너네 친정에는 이번에 얼마 줬어? 하는 겁니다. 네? 똑같이 50 넣었어? 네, 왜 그러세요? 아니, 너네 친정 부모님도 참 그렇다. 본인들은 여유도 있는 편이면서 외벌이 하느라 돈도 별로 없는 딸 집에서 50씩이나 받고 싶으시다니? 그 말에 저는 또 왜 저러실까 싶기도 하고 기분도 너무 상해서 따졌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양가 부모님 똑같이 드리기로 했고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줬다고? 너도 참 생각이 없다. 네가 돈 안 벌어오기 시작했으면 어련히 알아서 친정 용돈은 안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버는 걸로 주는 건 내가 아무 말 안 한다. 근데 내 아들 버는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너는 집에서 놀고 내 아들 혼자 아등바등 돈 버는데 어떻게 친정에도 똑같이 주냐고. 그리고 그걸 받는 너네 부모도 문제다. 어머님 말씀 다 하셨어요? 제가 일 그만둔 게 저 편하자고 그만둔 건가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저도 마지못해 그만둔 건데 저를 무슨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 취급하세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돈 남편 돈 아닙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번 달 말에 저 보내주신 100만 원에서 50 들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돈을 어머님 아버님한테 용돈으로 드린 거고 나머지 돈은 부모님한테 돌려드린 셈이라고요. 너네 부모도 참 이상하다. 줬으면 그만이지. 그걸 뭐하러 돌려받냐고. 그리고 너도 애 핑계 좀 그만 대라. 세영이 쟤네 보기에 멀쩡하다. 네가 애 핑계 대면서 그냥 집에 눌러앉고 싶은 거 아니냐고. 어머님 말에 저 너무 기막혀 하는데 남편도 거기다 대고 저한테 엄마한테 그만 좀 대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그 집 식구들 똘똘 뭉쳐서 저 돈 안 벌어온다고 무시하고 홀대하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저 그렇게 짐 싸고 아이 챙겨서 먼저 그 집 나왔습니다. 제 뒤통수에 대고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나왔어요. 남편은 따라 나와서 차 타고 가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남편도 꼴 보기 싫어서 그냥 가는데 애도 울고 남편도 하도 차 타라고 해서 결국 못 이기는 척 차 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하고도 대판 싸웠죠. 그날 서러웠던 저는 눈물까지 펑펑 흘렸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 엄마도 그런 뜻은 아닌데 말씀이 좀 지나친 것 같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게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계속 큰 소리 내고 싸우기 싫으니까 적당히 뭉개고 지나가려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남편이 그렇게 말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말도 남편 말도 너무 걸렸던 저는 다시 취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취업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발자 일을 했었고 기술직이다 보니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 구하는 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사무직이 아니었기에 일자리 구하는 건 좀 더 쉬웠죠. 다만 조금 쉬다가 일을 하는 거라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고 전 회사에서 괜찮은 연봉을 받았기에 그런 부분을 맞춰줄 수 있는지가 고민이었어요. 그렇게 예전 동료들에게도 혹시 일자리 TO가 생기면 알려달라고도 했었는데 얼마 뒤 같이 일을 했었던 동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죠. 그때 저희 회사 임원으로 있던 분이 나가서 개인 회사를 차렸는데 그때 몇몇 사람들도 같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자리 구한다는 얘기 듣고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잘됐다 싶더라고요. 그분하고는 회사 다닐 때도 잘 지냈고 일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배울 점이 참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능력도 좋으시고. 회사 다닐 때는 저한테 롤모델 같은 분이셨다고나 할까요? 저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그 길로 약속을 잡고 미팅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예전에 저 회사에서 일할 때 일 잘한다고 우수사원으로 뽑히지 않았냐며 그에 걸맞는 대우 해줄 테니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회사 설립 초창기긴 하지만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도 많이 맡고 있었고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많았기에 적응하기도 쉽겠더라고요. 게다가 저번에 받던 연봉도 다 맞춰주신다고 했기에 안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회사로 출근하기로 한 저는 남편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남편도 잘 됐다며 자기도 부담을 덜겠다며 좋아하는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얄밉게만 보이던지요. 저는 대신 나도 회사를 나가는 거니까 아이 육아랑 집안일도 반반하고 어린이집에 못 가게 되면 각자 번갈아서 연차 쓰고 아이 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한 소리 아니냐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취업 소식은 시부모님께도 전해줬고 어머님은 그제야 저보고 자기 말 듣기로 한 거냐고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대꾸도 안 했습니다. 이제 와서 저도 돈 벌어온다고 신나서 좋아하시는데 참 정 떨어지고 싫더라고요.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활력을 되찾아가는 게 좋더라고요. 나는 역시 밖에서 활동을 하는 게 맞는 사람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이는 그 뒤로도 한 번씩 아팠고 초반에 약속한 대로 남편과 번갈아서 연차를 쓰고 아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에는 당연히 연차 쓰고 아이를 돌보고 일을 집에 갖고 와서까지 하기도 했는데 남편은 자기 차례가 되면 그렇게 쉽게 연차 못 쓴다고 하면서 투덜거리고 자꾸 저한테만 미루더라고요. 저도 약속은 약속이니 지키라고 했죠. 그랬더니 본인 차례에는 아예 아이를 시댁에 맡겨버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못할 거면서 처음에는 왜 흔쾌히 한다고 한 건지 어이가 없었지만 어쨌든 남편 알아서 해결책은 찾은 거니 별말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 월급을 받기 시작한 후부터는 친정 부모님께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용돈을 드렸어요. 그동안 받은 게 많다 보니 감사해서 꼭 그렇게 하고 싶었죠. 친정 부모님은 제가 드리는 용돈을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저는 받으셔야 제 마음이 편하다고 꼭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원하는 대로 취업도 했고 돈도 벌어오니 다 해결된 것 같았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말에도 남편과 제가 하루씩 아이를 전담해서 보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자기가 봐야 되는 날이면 여지없이 어머님께 맡겨버리고 자기 할 일 하는 겁니다. 그걸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냥 냅뒀는데 어머님은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엄마고 아내면 네 역할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나한테 맡겨버리면 어쩌자는 거니? 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 어머님한테 맡겼어요? 며칠 전 일요일에 맡겼잖아. 툭 하면 세영이 나한테 맡기는 것도 그렇고 너 집안일은 아예 손 안 대냐? 저번에 내가 너네 집 가보니까 집안일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 너 꼴랑 나가서 돈 몇 푼 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머님, 저도 이제 나가서 일하고 있고 회사 출근에 오후에 아이 돌보는 것까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집안일은 용석 씨하고 나누기로 했는데 용석 씨가 자기 몫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집안일은 네 할 일인데 그걸 왜 남편 시키느냐고. 그리고 내가 용석이한테 들으니까 너 친정에 100만 원씩 보냈다며? 얘가 제정신인가? 너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어머님이 그 사실을 안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돈 보내는 것을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말한 거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버는 건 알아서 하라더니 저희 친정에 용돈 드렸다고 그 길로 전화해서 따지는 어머님도 어이없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네 돈 벌어서 친정 드리는 건 아무 말 안 하겠다고 안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1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아들하고 같이 버는 돈인데 왜 너네 친정에 100이나 보내냐고. 어머님 아들하고 같이 버는 건 맞지만 돈 버는 액수로 치면 아예 다르거든요. 어머님 아들 300 벌고 저 실수령액만 580 받습니다. 어머님 아들하고 2배 차이예요. 제가 그렇게 벌어서 저희 친정 드린다는 건데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 건데요? 뭐가 어째? 너 돈 좀 번다고 유세냐? 제발 하나만 하세요. 집에 있을 땐 돈 벌어오라고 내 아들만 고생시키지 말라고 난리치실 땐 언제고 돈 벌어오니까 이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고 하시고 집안일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어머님, 제가 무슨 슈퍼우먼이에요? 제 몸이 10개나 되는 줄 아세요? 어머님 아들은 뭐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만 이렇게 닥달하시는 거예요? 막말로 밖에서 돈도 많이 못 벌어오면서 집안일도 육아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건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저도 화가 나서 저렇게 따졌고 어머님도 분통 터져 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 말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돈 좀 번다고 시어머니를 아주 우습게 하네. 야, 너 친정에서 그따위로 배웠냐? 남편이고 시댁 알기를 우습게 하려고? 저런 대사는 드라마에서나 들어봤습니다. 어머님 할 말 없으니까 자꾸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아느냐고 하시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시부모님이 존경스럽겠나요? 어머님 아들이 세영이 맡기는 건데 그게 싫으시면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말하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 친정에 돈 보내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 네, 좋습니다. 싫으시면 안 보낼게요. 대신 어머님한테도 안 보낼 겁니다. 똑같이 안 보내면 공평하죠? 앞으로 어머님에게도 일절 용돈 안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정말! 저 바빠서 전화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화 끊었습니다.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저를 너무 물러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전화 걸어 앞으로 시댁에도 돈 안 보낼 거다. 그리고 세영이도 다시는 어머님한테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어머님과 싸운 걸 알고는 펄쩍 뛰면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뭐냐 하더라고요. 어쩜 자기 엄마랑 레파토리마저 똑같은지. 저는 말도 안 통하고 이기적인 너도 너네 가족들도 더 이상은 못 참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살고 싶겠나요? 돈은 제가 배 가까이 버는데도 집안일이며 육아에는 신경 안 쓴다고 욕먹고 저희 친정에 돈 보내는 것까지도 욕하시는데 저도 이걸 왜 제가 계속 참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과는 또 대판 싸웠고 한동안 냉전이었습니다. 오히려 냉전 기간 동안 제 상황과 그동안의 일들을 객관적으로 돌아봤는데 도저히 저 남자와 그리고 그런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이혼 결심을 했고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같은 생각이라며 돈 좀 번다고 남편이고 시댁 우습게 하는 여자가 자기도 정남이 떨어진다고 거품 물고 난리쳤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으로 하자고 얘기도 다 했는데 남편은 처음엔 이혼하자고 큰소리 떵떵 치더니 얼마 안 있어서는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자기가 미안하다고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래요. 하지만 저도 이 남자의 패턴이 이제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남편은 여태까지 늘 똑같았어요. 제가 아내지만 곤란할 때는 항상 모른 척 남일인 척 외면했죠. 그러면서 본인 아쉬울 땐 더 난리치고 화내고 큰소리 쳐놓고 제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뒤늦게 잘못했다 하고 그때까진 저도 부부니까 남편이니까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줬죠. 솔직히 화난다고 홧김에 이혼할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도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진짜 잘못했다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상황만 뭉개고 가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번만큼은 적당히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막말로 제가 능력이 없어서 참고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 능력껏 벌면서 얼마든지 아이 잘 키우고 살 수 있거든요. 저는 내 마음은 변함없다고 우리 사이는 이미 틀어질 만큼 틀어진 것 같은데 이쯤에서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내 마음이 이제는 당신이랑 더 살고 싶지 않다고요. 서로 합의하에 회사 그만둔 건데 집에 있는 동안 백수 취급하고 돈 안 벌어온다고 무시한 것도 내 마음속에 다 쌓여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 고지고대로 자기 엄마한테 일러 바치는 것도 정 떨어진다고요. 무엇보다 어머님이 저한테 폭언을 퍼부을 때도 말리기는커녕 동조라도 하는 듯 아무 소리 안 하고 딴청 피우고 있는 것도 생각할수록 정남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남자인데 적당히 덮고 살아봤자 결국 또 터질 거고 나만 복장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고 나중에는 어머님도 전화와서는 다시 생각하라느니 여자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느냐느니 여자한테 이혼녀 딱지가 얼마나 치명적인 건 줄 아느냐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 그런 말 하실 때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라서 무슨 말을 하셔도 상관없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머님 하시는 말이 그런 걸로 부부끼리 싸우지 말고 차라리 자기한테 돈 주고 전담해서 애 키워달라고 하랍니다. 저 그 말 듣는데 사실 어머님의 진심은 저건가 싶더라고요. 아들이 거저 맡기는 건 돈이 안 되니 아예 돈 받고 손주를 봐주시는 게 낫다 싶으신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너 돈 잘 번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고 하시는데 저 더 이상 듣기 싫어서 말 끊었습니다. 어머님, 됐습니다. 저 얼마든지 일하면서 세영이 키울 수 있어요. 똑같이 맞벌이 하는 거고 같이 육아의 짐도 나누면서 해도 되는 건데 어머님 아들이 일방적으로 하기 싫다고 어머님한테 맡긴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저한테 돈을 달라고요? 됐습니다. 그냥 저 혼자 키우고 저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 혼자 보는 돈 아까워하시니까 이제 며느리 쓰는 거 아까워하실 필요 없이 용돈 잘 받아 쓰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전화 끊고 차단도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해주지 않아서 이혼소송 들어가겠다고 했고 각자 변호사까지 알아봤는데요. 남편은 뒤늦게 말 바꿔서 협의이혼한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해봤자 소송 비용만 많이 들고 이혼도 물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으로 끝을 내고 현재는 싱글맘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회사에서도 제 사정을 많이 봐주는 편이라 감사하게도 아직까진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댁 안 챙겨도 되고 남편 때문에 속 터질 일도 없으니 더 좋더라고요. 또 제 사정을 많이 봐주시는 만큼 일할 때는 회사에서도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요. 돈 벌어와라, 애 키워라, 집안일 제대로 해라, 친정에는 돈 주지 말고 우리한테는 돈 줘라. 생판 남인 며느리한테는 어쩜 그렇게 뻔뻔한 요구를 잘도 하신 건지. 더 이상 그런 시부모님 안 보고 살아도 되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좋을 따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 믿고 채용해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희 딸도 잘 키우면서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4살일 때 이혼을 했습니다. 보통 아이가 너무 어리면 아이를 위해 참고 사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참고 살 게 아니라 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런 인간하고 더는 살 수가 없어서 갈라선 것이죠. 6년 전 저에게 있었던 기가 막힌 그 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 보니 이제는 조금은 담담하게 꺼내볼 수 있게 됐네요. 저는 6살 차이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도 계속 결혼을 하자고 했었고 저도 어느 정도 결혼 생각이 있긴 했지만 결혼 전에 아이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갑작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에게 찾아와준 아이인데다 결혼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도 아니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낳아서 잘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남편은 제 생각보다 훨씬 결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말은 맨날 결혼 어쩌고 하길래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남편은 원래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만두고 떡볶이 가게를 창업했었거든요. 저랑 만날 때만 해도 가게를 한창 하고 있었죠. 그럭저럭 장사는 괜찮다고 하길래 저도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새도 못 낼 만큼 장사가 몹시 안 됐었죠. 신혼집은 시댁과 친정에서 도움을 조금 받고 또 각자 모아놓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30년 넘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대출금도 있어서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남편은 결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 결국 가게를 접었습니다. 유지해봤자 오히려 적자라고 하면서요. 저는 눈앞이 컴컴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인테리어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곳은 워낙 작은 데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산 직전까지 다니다가 그만두기로 회사와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가게를 접었기 때문에 저까지 회사를 그만두면 저희에겐 수입이 없었던 거죠. 남편은 시부모님이 좀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나요? 곧 애는 태어날 건데 애 아빠는 직장이 없고 저도 그만둬야 되고 남들은 임신하면 태교에 신경을 쓴다지만 저는 그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취업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장사를 말아먹고 나니까 의지도 사라진 건지 취업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었어요. 말은 맨날 이력서 넣고 면접 보러 간다는데 제가 보기엔 이력서 넣는 것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접수 마감돼서 못 넣은 적도 많고 본인도 집에 있으면 그냥 게임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거든요. 연애 때는 나름 장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좋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게으르기도 하고 또 인생에 대한 계획도 없이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는 건데 싶었지만 이미 결혼은 했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이 취업을 안 하니 아이 좀 키워놓고 저라도 다시 재취업을 해야겠다 마음먹었죠. 그렇게 18개월 정도 아이를 키우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재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나마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했는데 이미 다 까먹었고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도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저는 재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회사를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는데 그때 마침 대학교 때 같은 과였던 선배가 곧 본인 인테리어 회사를 차린다고 했어요. 저는 그 선배에게 부탁해 회사 오픈하면 같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곧 오픈할 예정이었고 저는 그 전까지 어린이집을 보내야 했기에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죠. 제가 사는 아파트 안에 있는 곳이다 보니 아이 등하원 시키는데 편하기도 하고 또 신입 원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보니 원장님도 젊고 성격도 참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다 밝고요. 괜찮겠다 싶어서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했죠. 아이를 보내고 나서 지켜보니 더욱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이었어요. 원장님도 정말 싹싹하시고 아이도 잘 돌봐주시더라고요. 아이도 처음에 적응할 때만 힘들어했지 나중에 적응하고 나니 너무 재미있게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선배의 회사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고 했고 저도 출근을 하기로 약속했죠. 남편은 그맘때 낮에는 집에 있고 오후 늦게 아는 친구가 하는 동네 호프집 주방에서 일을 했거든요. 매일 일하는 건 아니었고 알바식으로 바쁠 때마다 가서 일을 도와주는 시기였어요. 남편은 취업보다 다시 창업을 하고 싶어 했고 친구 일하는 것도 배울 겸 알바식으로 다니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어차피 낮에는 내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출근하고 나면 아이 어린이집 등원과 하원은 남편에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발끈하는 겁니다. 엄마들이 다 데려다주고 하는데 나 돌아가라고? 뭐 어때서? 너무 노는 사람 같잖아. 남들이 보면 뭐라 생각할 거야. 저 아빠는 일도 안 하나 그럴 거 아니야. 어이가 없더라고요. 맞잖아. 일 안 하고 노는 거. 뭐? 야, 내가 뭘 놀아. 밤에 일하러 가는데.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돈도 얼마 되지도 않잖아. 너 남편 무시하지 마. 네 남편 무시하고 그럴 만한 사람 아니다. 아직도 밖에 나가면 쓸만해. 네, 많이 쓸만하시고요. 소연이 등하원만 신경 써서 해주세요. 못한다니까? 못하는 게 어딨어. 나는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전에 데려다줘. 그 어린이집 일찍 연다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도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다고 아이를 열심히 돌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맨날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있었죠. 그나마 제가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부탁하면 딱 그것만 마지못해 하고요. 다른 거 다 됐고 출근해야 되니 아이 등하원만 시켜달라는데 그것도 싫다고 뻗대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저런 인간이랑 왜 살고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노려보고 있으니 남편은 그제야 알겠다고 자기가 등하원 시키겠다고 했어요.
저는 출근을 앞둔 하루 전날 어린이집 원장님께 앞으로는 남편이 등하원 시킬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도 잘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아이 등원을 시킨 그날 저녁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야, 이런 우연이 다 있다. 진짜 세상 좁아. 왜? 소연이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 있지? 어,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 거야. 알고 보니 나 고등학교 친구야. 진짜? 오, 깜짝 놀랐다니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반가웠겠네. 고등학교 때 친했어? 고등학교 때 그냥 같은 반이라서 인사만 했던 정도?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더라. 잘 됐네. 아는 사람이면 우리 소연이도 더 잘 봐줄 거 아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를 맡기는 입장이다 보니 아무리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좋아 보여도 마음 한켠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는데 아는 사람이면 마음이 좀 놓이니까요. 남편도 친구가 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처음에 등하원 시키기 싫다고 징징거린 것과 달리 아이 등하원도 잘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아이를 잘 보냈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잘 다녀줬고 그 덕에 저도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죠. 저는 저희 아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번씩 원장님께 감사 문자도 보내고 남편 통해서 빵이나 간식을 들려보낼 때도 많았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에게 잘 맞고 좋은 어린이집 만나는 것도 큰 복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운이 좋았다 생각했죠. 그런데요, 그때 저랑 같이 어린이집을 보냈던 같은 동 엄마가 있었거든요. 한 번씩 마주치면 인사 주고받고 나이도 비슷해서 연락처도 주고받았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봤는데 그 엄마가 다른 어린이집 차량으로 아이를 등원시키는 겁니다. 언제 우리 어린이집을 관뒀지 싶었어요. 그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그 엄마를 마주친 겁니다. 어머, 지율 엄마, 오랜만이야. 아, 소연 엄마, 출근하나 봐. 근데 지율이 어린이집 옮겼어? 제 말에 지율 엄마는 좀 당혹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아, 그렇게 됐어. 왜? 만족하면서 잘 보냈잖아. 우리 어린이집 괜찮은데. 그냥 옮겼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 옮긴 데는 어때? 좋아. 지율 엄마는 뭔가 어색한 얼굴이었습니다. 뭔가 눈도 잘 못 마주치고요. 나랑 얘기하기 싫은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커피 한잔 하자고 인사하고 저는 제 갈 길 가려고 했죠. 그런데 저기 소연 엄마. 응? 소연이 그 어린이집 잘 다니지? 그럼 그 소연이 아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친해? 갑자기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등학교 동창이래. 아, 그렇구나. 왜? 아니야. 전에 하원할 때 보니까 서로 반말을 하는 것 같아서. 아, 그랬구나. 이희도 참. 아무리 친구래도 원장님인데 반말을. 저기, 나는 먼저 가볼게. 다음에 한번 봐. 조심해서 가요. 지율 엄마는 평소와는 좀 달랐습니다. 뭔가 저를 대하는 게 유달리 어색하고 할 말이 있는데 안 하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잘 다니던 어린이집을 옮겼을까 조금 궁금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주방에서 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오더니 제 엉덩이를 조물조물 거리는 겁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랬죠. 엄마 엉덩이는 왜 만져? 아빠가 이렇게. 아빠가 소연이한테 그랬어? 아니, 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저는 그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갑자기 원장 선생님이란 말을 했으니까요. 원장 선생님? 응, 아빠가 아까 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원장 선생님이 막 웃었어.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죠. 아빠가 원장 선생님 엉덩이를 이렇게 만졌다고? 응. 저는 뭔가 싶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어리고 의사소통이 완벽한 나이가 아니다 보니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의외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죠.
원장님하고 많이 친해? 말했잖아, 동창이라고. 막 장난도 치고 그래? 참나, 우리가 무슨 애야? 나이가 몇인데 장난을.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니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뭔가 남편이 더 의심스럽게 느껴졌죠. 그리고 더불어 지율 엄마의 이상한 말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지율 엄마에게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저기 지율 엄마, 혹시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응? 아니, 얼마 전에 마주쳤을 때 그때 왜 우리 남편하고 원장님하고 친하냐고 물어본 거야? 아, 그때 말했잖아. 반말을 하길래. 단지 그것 때문에? 지율 엄마는 제 물음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소연 엄마. 네, 혹시 소연 엄마도 뭔가 이상해서 나한테 묻는 거야?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괜찮아. 무슨 말인데? 해봐. 지율 엄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러는 겁니다. 저기, 내가 전에 우리 지율이 하원시키려고 차 타고 간 적이 있거든? 데리고 바로 마트 가려고. 근데 내가 차에서 잠깐 뭐 찾고 있는데 어린이집 문 앞에 소연 아빠가 애 데리러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근데 소연이는 안 나오고 원장만 나오더니 소연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소연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셔라 그랬겠지. 근데 갑자기 소연 아빠가 원장 엉덩이를 탁탁 치는 거야. 엉덩이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나도 순간 잘못 봤나 했거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원장이 주변을 슬쩍 살피더니 웃으면서 소연 아빠 가슴을 손으로 미는 거야.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잠시 후에 선생님이 소연이 데리고 나오고 소연 아빠는 평소랑 다름없이 데리고 가더라고. 나는 차 안에서 보는데 이게 뭔가 싶고 너무 얼떨떨한 거야. 내가 잘못 봤나 했지. 그래서 블랙박스 녹화된 걸 다시 봤거든. 근데 다시 봐도 진짜 그러는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원장이랑 학부모 사이인데 엉덩이 치고 가슴 밀고 그래? 아무래도 그 두 사람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지. 근데 솔직히 내가 자기랑 친해도 결국 남의 가정일인데 함부로 나서는 건 아니다 싶은 거야. 그렇다고 그런 원장이 있는 어린이집에 우리 지율이를 계속 보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어린이집 옮긴 거거든. 저는 지율 엄마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저에게 한 행동이 뭔가 이상해서 물어보긴 했지만 정말 남편과 원장이 그럴 줄은 몰랐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한참 동안 말을 못했고 지율 엄마는 괜찮느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 좀 보내줄 수 있느냐 했고 지율 엄마는 카톡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지율 엄마 말대로 엉덩이 치고 가슴 미는 게 다 찍힌 겁니다. 거리가 살짝 있다 보니 엄청 또렷하진 않지만 두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사지가 떨려왔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애 보내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이럴 수 있나 싶었으니까요. 남편과 아이는 잠이 들었고 저는 몰래 남편 폰을 가지고 나와 뒤져봤습니다. 원장하고 개인적으로 톡을 나눈 내역도 없었고 통화 내역도 깨끗하고요. 나름 철두철미하게 증거는 싹 지운 듯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남편 폰으로 원장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정말 그렇고 그런 사이면 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답장이 올 거라 생각했죠. 뭐해? 이렇게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10분 정도 후에 답장이 오더라고요. 자기 생각. 그걸 보는데 진짜구나. 이것들 진짜 그렇고 그런 사이구나 확신이 들면서 혈압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답장이 진짜 오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지율 엄마 말 들었을 때도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그렇게 밝고 우아하고 싹싹해 보이던 그 원장이 우리 남편이랑 그런 사이라니 머리가 어질어질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원장은 다시 톡을 보냈습니다. 애엄마 어쩌고 톡이야. 지금 밖이야? 오늘 일 안 간다며. 원장은 남편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알더라고요.
그 전에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가 없는 건 남편이 다 지운 게 분명했습니다. 지금 자고 있어. 아, 나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그걸 보는데 진짜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욕을 퍼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답장을 보냈죠. 그럼 볼래? 우리 남편도 자고 있거든. 나이스 타이밍이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자 안에 남편이 자고 있으니까 지금 보자고 하다니요. 어디서? 어디긴 원으로 오면 되지. 한두 번이야? 아니면 동 앞에 차 세워놨으니까 그리로 오던지. 원장도 저희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엄청 익숙하다는 듯 원으로 오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전에도 이렇게 몰래 한 번씩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바로 올 거야? 라고 보내니까 원장도 오랜만에 밤 데이트네? 좋은데? 지금 갈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었죠.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던지. 입안에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옷을 챙겨 입고 어린이집 근처로 가봤어요. 그 근처에 숨어서 떨리는 기분으로 한참을 지켜보고 있으니 그 원장이 도둑고양이 마냥 까만 옷을 입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원 앞으로 오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숨어서 그 모습을 다 찍었죠. 원장은 보안을 해제하고 원 안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내 자식을 보내는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이 그럴 줄이야. 배신감도 이런 배신감이 없더라고요. 저는 펑펑 울면서 집으로 왔고 집에 와서는 제가 남편인 척 원장과 나눴던 대화를 모두 제 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에게는 미안하다, 지금 와이프가 일어나서 못 가겠다 한마디 남기고 톡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쭈그리고 앉아 밤새 울었어요. 가정적이고 능력 있는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아이까지 낳아서 키우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제 뒤통수를 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새 울고 또 울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터뜨리지는 않았어요. 며칠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절대 그냥 묻고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이랑 이런 짓을 벌이다니.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조금이나마 되돌려주고 싶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마침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는 키즈노트 공지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개망신을 주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문서 하나를 작성했죠. 제목은 내 남편과 바람난 원장을 고발합니다였고 두 사람의 카톡 대화 내용과 제가 찍은 사진, 블랙박스에 찍힌 사진을 캡처해서 첨부했습니다. 동창이라는 핑계로 만남을 가지면서 학부모와 원장이라는 것들이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였다라고 적었죠. 그리고 그걸 50장 정도 인쇄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가방 안에 넣고 오리엔테이션 당일날 찾아갔어요. 오리엔테이션 날 신입 원아를 입학시키려는 엄마들이 많이 찾아왔고 선생님이 입구에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저를 알아봤죠. 소연 어머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오늘 신입 원아 OT인데. 제가 원장님한테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 정말요? 근데 지금 원장님은 OT 준비하고 계셔서.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들어가서 기다려도 되죠? 그럼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저는 엄마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분이 참 참담하더라고요. 잠시 후 원장이 들어와서 앞에 섰고 어린이집 OT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시켜 안내 유의물을 나눠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손을 들고 말했죠. 원장님! 원장은 신입원아 엄마들 사이에서 뜬금없이 제가 앉아있자 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어머, 소연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원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같이 나눠줘도 되죠? 원장님은 눈치를 챈 건지 당황한 얼굴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 가방에서 유임을 꺼내서 뿌렸습니다. 순식간에 제가 뿌린 유이물들은 온 사방으로 퍼졌고 엄마들도 웅성거리며 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들 눈이 완전 휘둥그레졌습니다.
원장님과 선생님들도 제 행동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지는 겁니다. 엄마들 이게 뭐냐면서 순식간에 난리 나고 선생님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원장도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저는 원장을 노려보며 말했죠. 우리 애 퇴소할 거니까 퇴소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원장님, 조만간 법원에서 소송 등기 하나 갈 겁니다. 답변서 잘 쓰시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원장 당황해서 쫓아오더니 나가려는 제 팔을 잡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원장님은, 아니, 원장님은 무슨, 너는 뭐 하는 짓인데? 학부모랑 바람을 펴? 바람이라뇨.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원장과 제 언성이 오가자 엄마들도 나와서 구경하더라고요. 오해는 무슨, 며칠 전에 우리 남편이 밤에 연락했지. 와이프 잔다고. 너 좋다고 원으로 오라며. 밤 데이트 하자고. 그리고 원으로 바로 왔었잖아. 근데 그거 내가 보낸 거야. 그것도 모르고 아주 신나서 오더만. 그 말에 원장도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옆에 엄마들도 난리가 났고요. 더러운 것들. 그러고도 네가 원장이야? 너나 내 남편이나 상간 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런 소송 당하고 이런 일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살면서 그런 짓을 한 적은 처음이라 너무 손이 떨렸지만 그래도 너도 한번 당해봐라 싶으니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남편도 그 여자랑 통화를 한 건지 다 알고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혼 서류 줬습니다. 협의이혼 하자고. 별도로 상간소송은 걸 거니까 위자료는 따로 준비하라고 하면서요.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야. 다 오해야. 오해는 무슨. 네 폰으로 톡 보내니까 그 오밤중에 그 여자 잘도 어린이집 오던데? 둘이서 거기서 잘 만났나 봐. 미친 것들. 너야말로 미쳤냐? 왜 혼자 오해하고 생 난리를 치는데? 어쩌려고 이런 짓을 벌여? 저는 그 말에 식탁에 있던 컵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소연이가 네 행동 따라하더라. 네가 원장 엉덩이 주무르는 거. 그걸 네 딸이 따라했다고, 이 미친 인간아. 그 말에 남편도 입 떡 벌어지고 저도 울며 불며 소리 질렀죠. 네 자식 앞에서 그러고 싶니? 나중에라도 소연이가 알아봐. 지 아빠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라는 거 알면 걔가 제정신으로 살겠냐고. 아니야, 오해야. 오해라는 소리 한 번만 더 해. 우긴다고 없는 일 되는 줄 알아? 결정해. 협의혼 할 거야 말 거야. 이혼을 어떻게 해? 애도 어린데. 애 생각은 안 해? 이런 소문 다 퍼뜨리면 소연이는 어쩌라고. 저는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애 생각하는 인간이 애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그러니? 누가 보면 내가 바람핀 줄. 길게 말하기도 싫다. 협의이혼 못하겠으면 소송할게.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박박 우겨대고 참 끝까지 징글맞더라고요. 저는 저 인간이랑 같은 집에 도저히 못 있겠어서 결국 아이랑 친정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어린이집도 그만둬야 하고 아빠하고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마음을 단단히 잡자고 생각했죠. 제가 그날 깽판을 부린 일로 동네 엄마들은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엄마들이 카페에 글을 올렸고 거기 다니던 엄마들도 퇴소하던지 아니면 원장 경질시키라고 난리가 났대요. 원장이 학부형이랑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그런 어린이집에 애를 계속 보내겠나요? 그중 저랑 아는 다른 엄마한테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도 그 소식 듣고 퇴소하러 갔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원장이 한숨 쉬면서 혹시 OT 때 일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대요. 맞다고 하니까 원장이 다 오해라면서 자기도 가만 안 있을 거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 그랬대요. 유임을 보니까 다 사실이더만 진짜 뻔뻔하더라면서 저한테 원장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소한다는데 괜찮냐고 하고요. 저는 고소해도 된다고 애초에 거기 찾아갔을 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더불어 나도 이혼소송이랑 상간소송 진행할 거라 했고요. 그 여자는 그 후에 진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어요. 하지만 초범인데다 상황상 제가 한 행동에 대한 참작도 있어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여자와 남편을 상대로 상간소송 걸었고요. 더불어 그 일이 일파만파 다 퍼져서 원장 남편까지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녁에 한 번씩 일해주는 그 친구네 가게에 원장 남편이 직접 찾아와서 멱살 잡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 후에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상간소송 진행할 건데 증거자료 있으면 좀 줄 수 있냐고요. 저는 당연히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장 남편도 원장과 남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쑥대박 만들고 인생 망치니까 속 시원하냐 따지는 겁니다. 쑥대밭은 네가 자초해서 만든 거고 반성은 못할 망정 끝까지 뻔뻔하다고 진짜 치 떨린다고 한마디 했죠. 원장은 뒤늦게 연락 와서 잘못했다고 합의하자고 했어요. 자기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재판 기록이 남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오해고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버티더라고요. 그렇게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제 승소로 재판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어린이집은 원장이 바뀌었고 남편은 여전히 직장도 없이 빌빌거리며 살고 있어서 위자료도 아마 전 시부모님이 내주시는 것 같았죠. 재판 과정은 참 힘들었고 또 한 번씩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라는 생각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아이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이미 그 두 인간의 외도 사실을 안 이상 예전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참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것보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이랑 그랬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자기 자식보다 당장의 욕망이 더 중요했던 남편놈. 그런 놈하고 참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하게 갈라서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또 저를 위해서도 더 행복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아이도 열심히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저도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때 일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네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고 흉터도 옅어지는 것처럼 저도 지난날의 아픔에 너무 매여있지 않고 앞으로의 삶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